이번에는 이 말이 나온 김에 노자, 장자, 니체 이 세 사람을 얘기해요. 친근한 아저씨들이네. 그 철학이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는데, 동기부여가 인간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다. 물질은 에너지가 있는데 인간은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냐 얘기지. 인간은 당연히 신에게서 에너지가 나온다. 그러면 철학은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건 신한테 절하면 돼. 근데 사회에서는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냐면 권력에서 나온다. 이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아저씨가 니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에너지 나오는 게 아니고 에너지 있는 걸 이용하는 거야. 이미 있다고. 독재자들은, 권력자들은 이미 에너지가 있어. 의지, 권력 의지는 안 쳐줘. 아, 의지는 가짜야. 무슨 의지야. 권력 의지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보통은 이제 윤리도덕에서 나오는 걸로 돼 있어. 근데 이걸 에너지라고 하진 않거든. 에너지라고 하지 않지만 이 양반이 왜 자꾸 윤리도덕 그러냐고 가보면 아, 이게 에너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윤리도덕도 사실은 에너지다. 근데 사실은 윤리도덕에서 윤리도덕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회적 에너지라고 말해야 돼. 윤리도덕이라는 건 아무 근거가 없잖아. 이 윤리를 안 지키면 일단 누군가 건진을 했다. 괜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열받아.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굉장히 에너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게 지들이 좋아서 건진을 했다는데 막 괜히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열받는다고. 뭔가 이 윤리도덕은 에너지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리도덕이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고 윤리도덕의 파괴가 에너지를 주는 거지. 좀 이게 뭔가 거꾸로 돼 있어. 하여튼 윤리도덕은 에너지와 관계에 있는 것이다. 미학적으로는 어떤 완결성, 완결성, 사건의 완결성. 미학적인 에너지는 일단은 뭐 옛날 소설 뭐 광화사, 광념소나타 이런 것처럼 그 일본의 뭐 금각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미학적인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또라이들이 많이 있거든. 저 예술가들 중에 많은데 하여튼 뭔가를 완결시키고 하자 하는 예술가들의 이 광기, 이것을 미학적인 에너지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이런 건 다 시시껄렁한 거야. 그래서 노자가 결정적으로 이 굉장한 걸 이야기해 버렸어. 그게 뭐냐면 역설의 힘이다. 이 에너지 어디서 나오면 반란군한테서 나오는 거야. 정부군은 에너지가 없어. 옛날부터 보면 반란군들이 싸움을 잘했어. 게릴라, 뭐 게시타포, 희한한 놈들, 역적들, 이런 놈들이 에너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 거설을 역을 발음해보라. 이게 벌써 반란이라. 입속에서 벌써 반란이라. 벌써 목에 걸렸잖아. 목에 가시가 딱 걸렸다고 벌써 반란이란 거야. 그러니까 반란이야말로 이 강렬한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노자라고 하면 좀 뭐 허황된 소리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마르크스가 노자야. 그 양반도 반란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복수는 나의 힘. 아, 복수 에너지 굉장히 강력한 거라고. 이게 노자 에너지도 우리가 뭐 무의자양 뭐야 택도 없는 소리고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지. 복수는 나의 힘. 이게 노자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돌 김영옥이 노자를 알 리가 없잖아. 그 양반이 노자를 어떻게 알아? 노자의 핵심은 에너지라고. 에너지는 반란군. 복수는 나의 힘. 이게 노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라고. 노자 앞에 끓이 계속 복수를 했어. 누구한테 복수를 했냐? 유교한테 복수를 했어. 유교한테 계속 안티해서 우리는 유교를 반대한다 이게 해서 망했어. 안티하면 안 돼. 구조론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역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구조론적인 에너지는 이 방향성에서 나온다. 이게 이제 구조론의 방향성이 구조론의 질이고 완결성 이거는 입자, 역설은 힘, 윤리도덕은 이제 운동, 권력은 양이야. 이미 있는 힘이야, 이거는. 이건 이미 힘이 있는 거고. 이게 5번이고, 이게 4번, 이게 2번. 이 방향성의 힘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청력을 인력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굉장히 혼란할 때 이 뭔가 거기다 강한 뭔가를 외부에서 파문을 딱 던지면 일제히 사람들이 그쪽 방향을 쳐다보게 되는데 그 순간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끄러울 때 막 떠들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멋진 음악을 연주하면 막 떠들다가 일제히 고개를 쳐다본다고. 그때 영화에 많이 나온 장면이지. 무수하게 많은 군중이 막 딴짓하고 막 서로 싸우다가 갑자기 딱 쳐다보고 와 하는 그런 순간에
방향성에 진정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방향성은 그냥 방향성이 아니고 집단이 움직여가는 방향성이라고. 그래서 방향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고도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방향을 만들 수가 있다. 진정한 힘은 방향성에서 나오는 건데 노자가 그까지 이야기했을 리는 없지. 근데 하나의 단서를 던졌다는 거지. 노자가 도를 이야기했는데 덕은 무한결성이 좀 가깝고 또 윤리도덕에 가깝고 도가 길이라고. 그런데 길은 그냥 길 말고 강물이 흐르는 길은 계속 합쳐진다고. 방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노자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방향성이다. 그러나 그걸 이야기 못했어. 노자는 안티맨이라서 안티만 계속 끌고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지 못했다. 노자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노자를 무시해야 돼. 아, 노자 그 아저씨는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 노자가 이 많이 아는 아저씨 하면 이 역설밖에 못 간다고. 더 위로 올라가려면 노자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 노자보다 더 한 차원 높이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장자라는 거지. 이 아저씨는 이 최근에 내가 모택동을 조금 다시 보게 되는데 모택동이 단순히 그 공산주의 힘으로 중국을 뒤집어 엎은 게 아니고 무슨 중국 사람들은 다 장자를 알기 때문에 도교의 어떤 본질을 모택동이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모택동이 공산주의를 그리고 중국을 뒤집어 엎은 힘이 공산주의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공산주의 어디를 봐도 농민들을 어떻게 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자본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도 농민들이 어떤 혁명의 근간이 된다는 얘기는 없다는 거지. 그럼 왜 농민이 갑자기 혁명이 났었을까? 그는 장자의 나비 때문이다. 장자가 어떤 중국인들에게 영감을 줬고 호연지기를 줬다는 거지. 스케일이 크다. 아, 우리는 중국은 인구가 15억이야 하는 순간 중국인들이 인류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렸단 말인가. 다시 말해서 저기 부자 있는 때려 죽이자. 여기 사람 안 움직여. 여기 딱 모여있다. 근데 모택동 아저씨 딱 나가 여러분 저기 부자가 여러분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저자를 죽입시다 하면 사람들이 시큰둥 해가지고 네가 죽여라. 난 안 할래 이런다고. 그럼 여러분이 중국인이나 치고 내가 모택동에 치고 부자를 죽이자. 아무도 안 움직여. 우리가 지구 인류 70억 이 세계를 바꾼다 해야 그래 하고 나오는 거지. 그걸 알아야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택동이 왜 중국인들을 움직였냐 이거지. 그 장자의 그 대붕의 뜻을 알려준 거라고. 장자의 스케일을 알려줘. 호연지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농민들이 부자들에 대한 정오 때문에 혁명을 한 건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공산주의 힘만 가지고는 못해. 모택동은 중국 농민들이 당신이 한 가지 행동이 전 세계의 운명을 바꾼다. 지구촌 인류를 다 바꾼다. 이런 큰 스케일을 줬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모택동도 하나의 사상가의 반주를 끼워주기로 했어. 원래 나는 그 새끼 그 아저씨는 좀 아니다 했는데 최근에 모택동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양반이 인류의 운명을 좀 바꿨다. 마르크스보다 모택동이 한 수 더 위가 아닌가. 조금 스케일이 큰 양반이라고. 지주의 착취, 가렴주구 이것만 가지고 절대 사람이 안 움직여.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중국을 어떻게 공산화 이게 아니고 전 세계를 공산화하자 이래야 되지. 중국만 공산화하자면 사람들은 안 움직인다고. 공산주의가 조금 대담한 것도 공산주의를 처음 하려고 한 사람들은 우리가 전 세계를 공산화하자는 거지 우리나라만 공산화하자면 안 움직여. 제한을 걸면 안 돼. 전 세계를 다 말아먹겠다 해야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모택동이 굉장한 동기부여를 했다. 장자의 스케일을 가져갔다는 거지. 미학적인 완결성이라는 거지. 그것은 당장 내가 어떻게 혁명을 해서 부자들의 재산을 뺏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게 아니고 내 목숨을 던지더라도 그 역사의 어떤 흐름을 바꾼다는 그런 어떤 미학적인 완결성. 예술가가 그 예술 작품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듯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혁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노자 아저씨보다 장자 아저씨가 좀 더 스케일이 크다는 거야. 질, 입자, 힘이라고. 그러니까 구조로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고 장자는 질, 입자, 완결성을 제시하는 거고 노자는 그냥 안티맨이야. 그냥 뭔가 반대 하는 사람이야.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에 그 어떤 이 방향성으로 가는 어떤 단서가 있어. 노자 전체는 계속 그 부분 노자나 장자나 읽어보면 유교를 비판하고 있어. 근데 그거는 아니고 이 최근에 이제 마왕퇴라든가 그 1993년에도 하나 밝혀진 무덤에서 하나 나왔는데 노자 원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주가에 나왔는데 다 나온 게 아니고 쪼가리가 나온 거지.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노자가 다 가공의 인물이다. 노자라는 인간은 없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 노자의 도덕적 기록 엉터리가 많아. 일단 노자 나이가 600살인데 그것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노자가 한국관을 나오면서 문지기한테 뭘 줬다는데 그때 한국관이 없었어. 춘추시대는 없었다고. 없었는데 무슨 한국관에 문지기가 있냐고. 딱 보면 거짓말이잖아. 노자의 도덕경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게 내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거야. 그런데 마왕태에서 그 한대의 그 노자 원본이 나오고 또 1993년도 하나 나오고 그래서 노자에 대해서 노자가 실존 인물이고 그것도 춘추시대 인물이고 공자와 비슷한 시대 인물이다. 이렇게 새로 밝혀져서 최근에 노자가 막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노자를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김영옥 이야기 듣지 말고 김영옥은 노자가 전국시대 인물로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도 김영옥 강의를 잘 안 들어서 잘 모르지만 최근에 그 노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학계에 새로운 주장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김영옥 강의도 옛날 버전이 된 거라고. 결국 노자든 장자든 니체든 에너지, 힘, 인간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물론 구조론적으로는 질, 입자, 힘, 운동, 양이 있는데 다섯 가지 다 이야기한다고. 노자의 이야기에도 질이 있고 입자도 있고 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비교하자면 이 계단을 나누자면 이게 질이고 장자가 입자고 노자는 힘이다. 그 윤리 도덕은 운동이다. 그리고 권력 의지 이거는 양이야. 물론 권력 의지에도 니체도 사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 조금 있어. 최근에 내가 니체에 대해서 쭉 검색해보니까 이 아저씨가 진짜 인종주의자 같았어. 니체는 인종주의자가 아닌데 니체의 여동생이 니체를 인종주의자로 만들었다는 텍스트가 많고 사실 니체가 인종주의자였다는 얘기도 많은데 19세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인종주의자였어. 최근에 깜짝 놀란 게 벨기에 그 왕이 콩고에서 1000만 명 이상을 학살했어. 그때는 처칠도 인도에서 한 700만 명 죽였고 후진국 그 사람들 인간으로 안 봤어. 쟤들은 벌레니까 죽여도 돼 이런 거야. 그런 시대였다면 니체가 인종주의자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 거지. 왜냐면 그 시대가 인종주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니체가 인종주의 혐의를 완전히 벗기는 어렵다. 그래서 내가 최근에 좀 깎은 거야. 니체를 옛날에 좀 좋게 봤는데 최근에는 조금 저 인간이 좀 문제가 있다. 판단이 바뀌었어. 왜냐면 그 시대에 문제가 있어. 처칠뿐만 아니라 더골 그 시대 아저씨들은 다 그 인종주의 혐의를 벗기 힘들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좀 내가 이제 니체를 좀 깎았고 중요한 건 이제 이 방향성은 어떤 절대성의 힘이고 이건 상대성의 힘이라는 거지. 절대성의 힘이 상대성의 힘보다 위에 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어떤 감상적 야 불쌍하지 않냐 뭐 이렇게 이 인간의 눈물이라는 마음에서 어떤 근거를 들이대면 안 된다고. 그런 감상이 우리가 윤리도덕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건치노를 한다면 막 천인공날 분노 막 그러거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정작 그 건치노를 하는 사람들은 뭐 어때? 걔들은 천인공날 안 해. 걔들은 아무 느낌이 없어. 우리만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 이야기만 들어도 막 피가 거꾸로 쓰는 아저씨가 있어. 근데 그런 아저씨도 갑자기 생각이 확 변해가지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윤리도덕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어떤 근거로 만들기 어렵다. 절대성에 근거해야 된다. 문제는 이제 이 노자의 제자들이라고. 노자의 후학들이 유교를 비판하는데 일색을 걸었어. 그래서 그러면서 다 유교에 흡수됐어.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그 마홍태라든가 그 죽간에서 나온 기록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노자의 도덕이 굉장히 많이 왜곡됐어. 노자도 공자가 말한 인의를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노자의 사상은 공자하고 비슷해. 왜냐면 그 시대 공자만이 그런 생각을 했는 건 아닐 거라고. 그 시대 모든 사람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라고. 근데 후대로 내려가면서 파가 나누어지면서 도교가 유교를 너무 혐오해가지고 유교를 너무 적대시하다 보니까 도교가 더 입지가 왜소해져서 도교가 망해버린 거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진보 세력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단서가 되는 게 뭔가 반대하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권력을 못 잡는다는 거지. 상대방한테 흡수돼. 계속 비판만 하다가는 결국 상대방 좋은 일 시킨다고. 자기의 비전을 제시해야지 다른 사람을 반대하고 비판하고 풍자하고 야유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권력을 못 잡아. 그래서 도교가 내가 봤을 때는 도교의 큰 그릇 안에 유교가 있다고. 도교가 바운더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유교가 기능하는 건데 거꾸로 돼서 도교가 유교를 비판하고 안티를 하다 보니까 유교의 그릇 안에 도교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교가 망해버렸다고. 그런 식으로 스케일이 작으면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불교도 힌두교하고 막 대립하다 힌두교 흡수가 돼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힌두교가 좀 더 스케일이 크다는 느낌이 있거든.
너무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도교는 유교하고 절대 대립해서 맞서면 안 된다는 거지. 유교는 도교를 별로 비판을 안 했는데, 도교는 유교를 매우 비판했고, 유교를 비판하다가 망했다. 흡수됐다. 도자, 장잔, 좋은 제자를 못 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없었어.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안 나온 거야. 망했지. 이 양반은 좀 아니고. 이상.